저는 올해 73살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한 노인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평생 살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저 혼자 끝까지 버텼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고집센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버틴다고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골목 초입의 가로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로수가 3번 흔들리면 바람이 돌아온다는 것을요. 작은 바람도 그렇고 큰 바람도 그렇습니다. 재개발 바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스쳐가는 듯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지붕을 쓸어가 버리거든요. 그날도 가로수가 3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를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고요. 동네의 사람들은 제 집을 낡았다고 말했습니다. 낡은 건물, 낡은 사람, 낡은 고집. 오래된 것들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늘 같았어요. 정리하시죠. 어르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라는 건 상대에게 내 마음을 빌려주는 일이니까요. 빌려줄 마음이 없을 땐 침묵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은 매일 다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보상금을 얹어준다며 요즘은 앱으로 송금도 바로 된다고 웃었어요. 그의 웃음에는 안심과 조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구역 일정표 어딘가에 제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겠죠. 지연 위험 요소라고 말이에요. 오전 10시가 되면 굴삭기가 멀리서 예열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를 걸러 들으며 저는 마당에 감나무 잎을 쓸었어요. 낙엽은 손으로 모아야 합니다. 빗자루로 몰아도 마지막 한 줌은 꼭 손으로 주워 담아야 그의 계절이 끝나거든요. 제 손바닥은 오래된 흙 냄새를 기억합니다. 흙은 거짓말을 못해요. 누구의 손을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 누가 마음을 놓고 머물렀는지 흙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어요. 어르신, 큰일 나요. 그 다음은 충고였습니다. 지금 금액이 좋다던데 더 기다려서 뭐 하세요? 마지막은 조급한 꾸지람이었죠. 괜히 버텨서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말끝은 늘 같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누구를 위한 말인지는 말하는 사람 마음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버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버틴다는 말은 밀려난다는 전제를 포함하거든요. 제게는 밀려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집이었고 제 땅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사실을 굳이 증명할 이유가 아직은 없었을 뿐입니다. 증명이라는 건 타이밍이에요. 서두르면 싸구려가 되고 늦추면 빚이 됩니다. 점심 무렵 검은 승용차가 2대 들어왔습니다. 뒷좌석 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고 넥타이를 고쳐 맨 남자 둘이 제 대문을 지나 마당까지 성큼 들어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정리 좀 합시다.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대문 옆에 세워두고 그들의 구두 끝을 봤어요. 첫 발자국에 먼지가 일지 않았습니다. 새 구두는 흙을 모르죠. 내일부터 기계가 들어옵니다. 밤새 새끼줄을 쳐놓을 테니 오늘 중으로 이사 준비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한 번 돌았습니다. 가로수 잎이 3번 흔들리고 마당 기둥의 그림자가 제 발등 위로 길게 넘어왔어요. 저는 그 그림자를 밟아 제자리에 고정시키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계요? 새끼줄이요? 남의 마당에 줄을 치겠다고요? 둘 중 키가 큰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다들 합리적으로 순서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 차례예요. 동의가 없으면 곤란하긴 하지만요. 큰 틀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요. 그 큰 틀이라는 말, 사람들은 그 말을 방패처럼 씁니다. 하지만 틀을 만든 이들만이 그 말을 칼처럼 쓸 수 있죠. 저는 현관 쪽으로 돌아서서
오래된 장롱의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손에 익은 모서리, 손등에 스친 목재의 결, 가을 먼지의 미세한 냄새. 세상은 변해도 서류는 남아요. 잉크가 마르고 도장이 눌리고 이름 옆에 획이 흔들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서류철을 들고 나오자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종이로 떨어졌어요. 종이는 가벼워야 해요. 그래야 필요할 때 날렵하게 떨어져 칼처럼 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삽을 들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미리 제 허락 없이는 여기서 돌 하나도 못 움직입니다. 마당의 공기가 한 칸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눈을 맞추며 짧게 숨을 고르더니 형식적인 미소를 다시 걸었어요. 어르신, 그건 좀 과한 표현이고요. 법적으로 절차가. 저는 서류철을 펼쳐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집원, 면적, 등기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시간이 한 장씩 포개져 있었어요. 젊은 날부터 모아온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지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쪽. 저는 손가락으로 표시를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큰 틀, 그 틀의 절반 넘게 제 이름으로 박혀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구두 끝을 봤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흙을 모르는 구두에 제 마당에 흙이 얹혀 있었어요. 마음속의 시계가 지금을 가리켰습니다. 증명의 타이밍은 언제나 이렇게 와요. 상대의 시선이 종이를 통과해서 자신의 그림자를 볼 때 말이에요. 멀리서 굴삭기의 예열음이 다시 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몇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들의 물음은 호기심과 안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고 차분히 말했어요. 오늘은 돌아가세요. 내일부터는 절차를 제가 정할 테니까요. 두 남자는 상부 보고가 필요하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이 짧아졌어요. 짧아지는 말끝은 흔들림의 신호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마당에는 바람이 한 번 더 돌았습니다. 잎이 4번 흔들렸어요. 이번 바람은 돌아올 때 모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장독대 옆 벤치에 앉아 늦은 차를 우렸어요. 찬물은 처음이 뜨거워야 하고 두 번째가 향이 와요. 세 번째 잔에서야 비로소 맛이 않습니다. 세상 이치도 차와 비슷해요. 오후의 빛이 기와 위에 눕자 오래전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을 함께 밟아주던 발걸음, 사풍에도 웃던 눈매. 사람들은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말하지만 저는 빚을 갚는 중이었어요. 시간에게, 그리고 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해가 기울 무렵 마을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공사 일정 재조정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종이 모서리가 바람에 들썩였어요. 누군가 떼어가려다 포기한 듯 스테이플러 자국이 3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고문을 멀찍이 바라만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턱을 넘으며 거실의 시계 태엽을 한 번 더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크게 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돌아올 테니까. 다음번에는 누가 칼을 쥐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어르신, 상무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원만히 하려면 먼저 알아야죠. 누구 땅 위에서 말하는지를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종이는 잠들지 않아요. 다만 보여줄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릴 뿐입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밤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불삭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고집스러운 소리. 누군가의 속셈이 시동을 거는 소리였어요. 저는 등에 걸친 얇은 겉옷을 여몄습니다. 내일 그들이 칼을 가져오면 저는 칼집을 보여줄 것입니다. 칼이 어디서 뽑히는지, 누가 칼날의 방향을 정하는지 말이에요. 평온 아래의 균열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금이 선다고요. 금이 선 자리로 빛이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 땅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요. 그 비밀은 아직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야 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고집 센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마당에 서리가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바람은 겨울의 전조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담 너머로는 평소보다 일찍 모여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재개발 현장 게시판에는 밤새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고 소문은 불씨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 집이 문제래. 노인이 서류를 내밀었다던데. 그럼 지금껏 한 건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냐? 누군가는 불안했고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은 결국 제 낡은 대문을 향해 쏠려 있었어요. 마치 제가 동네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안방 창가에 앉아 차를 우려내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찬물이 끓어오를 때 저는 늘 귀를 기울여요. 바람이 들어오는 틈새, 골목 어귀의 발자국, 사람들의 기척. 세상은 늘 소리를 통해 먼저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들이 쌓이면 결국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제 앞에 서게 마련입니다. 아침 10시 어김없이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새 대였습니다. 앞좌석에서 내린 건설사 상무는 웃는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눈과 주름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래도 원만히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차분한 말투를 쓰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자꾸 날카로워졌어요. 그 뒤에 선 직원들은 이미 굴삭기 헬멧을 쓴 채였습니다. 마치 언제든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듯이요. 원만이라. 저는 서류철을 마루 위에 올려두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만이란 건 서로 중심을 맞춘다는 뜻일 텐데요. 상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처럼 말을 흘렸어요. 사실 여기 있는 몇몇 주민들도 보상 문제 때문에 어르신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들 빨리 정리되길 원하는데 한 분만 버티시면 민심이 흔들리죠. 바로 그때 담 너머로 누군가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괜히 혼자 고집 부리면서 우리 발목 잡지 마세요. 또 다른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우린 돈 받아야 이사도 가고 새집도 들어가는데 어르신 때문에 다 늦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굳이 대꾸하지 않자 그들은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다 존중받는 거 아닙니다. 괜히 영웅 흉내 내지 마세요. 저는 서류철을 다시 덮고 조용히 차 잔을 들었어요. 차 향이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침묵은 종종 칼보다 무거워요. 사람들은 침묵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결국 그들의 초조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상무는 분위기를 바로잡으려는 듯 손바닥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다들 흥분하지 마세요. 어르신도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만. 그가 말을 줄이며 돌아서려 할 때 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생각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남은 건 누가 제 땅 위에서 발을 들이는가 뿐이죠. 그 한마디에 상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려다 발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다시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르신, 혹시 이게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닌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잔을 내려놓고 마당을 걸었어요. 제 발자국 소리가 흙 위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밖에서 흘러나오는 고함과 욕설은 제 집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도대체 왜 저 노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해? 저 사람 원래부터 별난 사람이라더라. 그 땅 진짜로 다 그 사람 거 맞아? 조작한 거 아니야? 회의가 끝날 무렵 주민 대표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르신,
다들 난리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양보하시면 모두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양보라. 제 것을 제가 내주면 양보요. 남의 것을 뺏어가면 강탈이죠. 대표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다들 불안해해요. 불안은 가진 자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게 아니라 지켜온 겁니다. 대표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 저는 오래된 기와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졌어요. 하늘마저도 균열이 생긴 듯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현관 앞에 종이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현금 뭉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사 가주시면 추가 보상 드립니다. 익명으로. 저는 봉투를 그대로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돈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던지는 그림자는 길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지면 마음속 상처도 깊어지는 법이죠.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돈으로는 흙의 기억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시청에서 온 공문을 받았어요. 불법 점유 및 불법 건축물 조사 통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불법 건물이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서류 하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청 담당 팀장. 오래전부터 건설사와 가깝다는 소문이 돌던 인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주민들은 갈수록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 중립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에 건설사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벽에 금이 생기면 빗물이 스며들듯 말이에요. 며칠 뒤 상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물러서시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시면 주민들조차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싸움은 끝나죠.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습니다. 악역의 진짜 힘은 물리력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 땅을 처음 밟았던 날, 첫 삽을 뜬 날, 집의 기초를 다진 날,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을 함께 해준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는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말했던 그 약속,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건설회사 직원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집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가 작은 돌멩이를 제 마당으로 던졌어요. 돌에는 조그만 종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내일 밤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아, 맞습니다. 몇 년 전 이 동네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공을 차다가 제 마당으로 넘어오면 정중하게 사과하던 예의 바른 소년이었죠.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종이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큰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저녁 무렵 주민대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 서너 명이 함께 왔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안 되겠습니까? 다들 한계예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얼굴마다 피로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보상금도 못 받고 집도 못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이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 생각은 안 해보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이번에도 준호의 쪽지였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입니다. 오늘 밤 12시에 몰래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이 막으시면 강제로라도 진행하라고 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저는 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강수를 두는군요. 법적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밤중에 몰래 밀어붙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었어요. 밤 11시가 되자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굴삭기와 트럭들이 조용히 동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등도 켜지 않은 채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며칠 전에 어렵게 배워뒀던 것입니다. 영상을 찍는 기능 말이에요. 12시 정각 굴삭기가 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작업자들이 내려와 제 마당 경계에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한 작업자가 놀란 듯 돌아봤어요. 어르신, 들어가 계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당신들이에요. 남의 땅에 무단 침입한 게. 그때 어둠 속에서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고 있었어요. 어르신, 마지막 경고입니다. 들어가세요. 경고는 제가 할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높이 들었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어요. 밤중에 몰래 와서 강제로 공사하는 모습을요.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꺼주시죠. 안 됩니다. 이건 제 권리예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몇 개의 휴대폰 불빛이 더 켜졌습니다. 준호와 그의 친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도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혼자가 아니세요.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상무와 작업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저를 원망하던 그 사람들까지도요. 밤중에 이렇게 몰래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 몰래 공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주민이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상무가 급히 작업자들에게 손짓했어요. 오늘은 철수한다. 굴삭기들이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촬영되었고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주민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줄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그날 밤 동네는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제 진짜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제가 왜 이 땅을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요. 밤중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 같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굴삭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넷째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를 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손에는 공문을 들고 있었어요. 강제 집행 영장입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나가라는 것.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불법 점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집이 불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경찰들이 떠난 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며칠 전 제 편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주민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막막했거든요. 강제 집행 영장이라니.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거면.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제게 쏠렸습니다. 기대와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마법이라도 부려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늙은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법과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였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굴삭기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낮에 들어왔어요. 경찰들도 함께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해온 감나무, 장독대, 평상,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면 모든 게 사라질 것입니다. 어르신, 시간입니다.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스스로 나가시면 보상금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 따위는 없었어요. 오직 계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상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받을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상무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2억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 기억을 살 수 있나요? 제 아내의 손때가 묻은 문짝을 살 수 있나요? 마당에서 자란 감나무의 그늘을 살 수 있나요? 상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새겨진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경찰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소리였어요. 곧이어 여러 대의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어르신,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재개발 강제 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무와 경찰들이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준호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어르신, 제가 연락했어요. 이런 일은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해줄 생각을 했을까요? 기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왜 끝까지 버티시는 겁니까?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기자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을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묻혀 있어요. 약속이라고 하시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제 아내와의 약속입니다. 죽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이 땅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땅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 땅의 기억들을, 이 땅의 미래를 지켜달라는 뜻이었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지만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와 결혼해서도 이곳에서 살았어요.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땅에 새겨져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이 땅은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인 곳이라고. 그 이야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가 남는다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은 반대예요. 새로 짓더라도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무가 못마땅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감정에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저는 상무를 바라봤습니다. 법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도, 기억도, 사랑도 법으로 재판할 수 있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은 이겁니다. 이 마을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현실입니다. 당신들의 이익만이 현실이 아니에요. 기자들이 분주하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동네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아이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님들,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어요. 저희는 어르신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건설회사가 저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보상금도 처음 약속과 다르게 줄어들었고 2주 일정도 계속 바뀌었어요. 저희가 어르신을 오해했었어요. 어르신은 저희를 위해서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상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혼자 하려고 했어요. 제 개인적인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땅은 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것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터전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함께 지켜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무가 경찰관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집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요. 어르신 혼자 두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같이 버텨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경찰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민들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본사에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후 그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굴삭기들과 차량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도 인터뷰를 마치고 떠났어요. 해가 지고 동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달랐어요.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뉴스에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혼자 무너졌을 거야. 어르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세대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결심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 아내와의 약속이라고 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더 깊은, 더 소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언제 털어놓아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9시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미리 알려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봤어요. 마을 회관에 모여서 큰 텔레비전으로 시청했습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노인의 절절한 호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 땅은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인 곳이라고. 제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관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어르신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제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재개발, 강제 집행 반대, 서민의 터전을 지키자, 어르신과 함께합니다. 준호가 그들과 함께 왔어요. 어르신, 대학생들이에요. 뉴스를 보고 와주셨어요. 시민단체 분들도 오신다고 하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한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거든요.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부당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 변호사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까지. 작은 우리 마을이 갑자기 북적거렸어요. 그때 또다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건설회사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상무가 내려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렇게 이를 키우실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이를 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진실이 스스로 퍼져나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강제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때 시민단체 활동가 한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제 집행이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활동가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였어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재개발 사업 자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도 법정 기준에 못 미치고 환경 영향 평가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승인이 잘못되었다면 취소될 수 있죠. 저희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대화를 듣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고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건설회사 쪽으로 쏠렸습니다. 준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회사 내부 자료인데요. 애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들이 많아요. 보상금 산정도 임의로 변경되었고요. 상무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준호가 당당히 말했어요. 그때 동네 주민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기만한 거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재개발 반대해요. 다시 논의해야 해요. 투명하게 진행하라고요. 상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한 번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개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낮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신기했어요. 제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왔어요. 강제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어요.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상무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황인데. 하지만 여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간은 모든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한 달.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무와 건설회사 사람들이 떠난 후 동네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어르신이 해내셨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활동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을 지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일부 건물은 보존하면서 새로운 건물과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건축가가 말했어요.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해외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 경우들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졌습니다.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니까 좋은 방안들이 나오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 봤어요. 달빛에 비친 나무잎들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아내와의 약속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묻힌 것은 기억만이 아니었어요.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쉽게 포기할 리 없었고 더 큰 압력이 올 것도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요. 일주일간의 평온은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조용했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밤중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어젯밤에 정장 입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떤 제안이었는데요? 재개발에 찬성하면 보상금을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르신을 설득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에도 갔나 봐요. 네, 거의 모든 집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어떤 집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거였군요.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몇몇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재개발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상금도 늘어났다고 하던데 이참에 받는 게 어떨까요? 너무 오래 끌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돈의 유혹 앞에서는 신념도 쉽게 흔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주민 대표의 방문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재개발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세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버틸 수는 없잖아요. 건설회사도 조건을 많이 양보했다고 하고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기색이 있었어요. 대표님도 그들을 만나셨군요. 그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장 입은 사람들 말이에요. 밤에 집집마다 찾아가는 사람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살아야 해요.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요. 평생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함께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니 허탈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급히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르신, 큰일이에요.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다고 했어요. 왜?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한테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입을 다물면 다른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도 하고요. 이들의 회유와 압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었어요. 준호야,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 무섭기도 해요. 혼자 사는데 일자리까지 잃으면 젊은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준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갑자기 손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전화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도 다른 급한 사건이 생겨서 당분간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법적 검토를 다시 해보니 생각보다 승산이 높지 않네요. 행정소송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하나둘 저를 떠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줬는데 이제는 다시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언론에서도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반대 노인, 과연 정당한가? 무리한 반대로 지역 발전 저해, 감정적 호소 및 현실적 판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옹호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건설회사에서 언론사들에게도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성으로 하거나 아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치 제가 동네의 골칫거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이들이 제 집 앞에서 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뛰어와서 아이를 끌고 갔어요. 여기서 놀면 안 돼. 할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까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적막했어요. 문득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싸워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결국 혼자가 될 텐데. 그때였습니다. 조그만 돌멩이가 마당으로 날아왔어요. 준호의 쪽지였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어르신 편이에요. 저는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직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어요. 얼굴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저 결심했어요. 끝까지 함께하겠어요. 준호야, 내 앞길을 생각해야지. 제 앞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거요. 어르신이 틀렸다면 저도 함께 틀리는 게 낫겠어요. 젊은이의 순수함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저 속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보상금을 2배로 준다더니 막상 계약서를 보니까 온갖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오히려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속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의 달콤한 제안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김 아주머니가 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조카가 그 건설회사에서 일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를 허물고 나서 고급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래요. 우리는 다 쫓아내고 부자들만 들어오게 하려는 거였어요.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주민들이 마음을 바꾼 뒤였어요. 며칠 후 건설회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대부분의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외부 지원도 차단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열렸어요. 마치 아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제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집이나 땅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그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어요. 마지막 사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말로 끝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해보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나 봅니다.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말이에요. 마지막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굴삭기들이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찰차들도 여러 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강행할 작정인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왔는데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회장이라고 소개된 남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자진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강제로 내보내든지 선택하십시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선택은 이미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기 있겠어요.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멀찍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준호만이 제 옆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야, 너라도 가라. 저는 그에게 속삭였어요. 더 이상 피해를 볼 필요 없어. 안 갑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오전 11시 굴삭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제 집 쪽으로 다가왔어요. 새로 된 거대한 괴물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제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을 말이에요. 잠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삭기가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회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무슨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감상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사실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오래전부터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자였습니다. 이 땅이 왜 소중한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군인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형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25 전쟁 때 전사했어요. 22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형은 마지막 휴가 때 이곳에 왔어요. 그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마을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저는 두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제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고문을 받아 몸이 망가지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임종 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지켜라고. 세 번째 사진은 제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는 제 큰아들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25이었습니다. 출전하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저는 낡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나라를 위해 갑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소중한 곳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불삭기 기사도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 땅에는 우리 가족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상자 맨 밑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제 아버지가 쓰신 유서입니다. 일본 경찰에게 쫓기실 때 써놓으신 거예요. 종이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려 지킨 소중한 터전이다. 후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남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집을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우리 가족 3대가 흘린 피와 땀이 스며 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겁니까? 돈 때문에?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로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의리입니다. 조상들과의 의리, 후손들과의 의리요.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이런 소중한 역사를 가진 곳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한 아주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앞에는 군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곳을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 시민단체 사람들, 젊은 사람들까지.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이곳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함부로 개발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저를 지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당황했어요. 이게 뭡니까?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도우러 온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다시 함께 싸우게 해주세요. 주민 대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르신,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잖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큰 박수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과 상무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강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이 억지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우러 와줄 줄 몰랐습니다.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역사학자도 말했어요.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문화유산이에요. 꼭 보존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큰 회의가 열렸어요.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격에 나설 때입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건설회사의 불법 행위들을 고발해야 해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겠네요. 역사학자가 제안했어요. 준호도 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내부 자료들을 다 공개하겠어요. 그들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으로 바뀐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봤죠?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봐 주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그것도 말해야 할 텐데 그 비밀은 제 가족의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마을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문화재청에서 조사단이 와서 마을을 둘러봤고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건설회사는 조용했지만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건설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국토부에서 나온 김 과장입니다. 국토부라니 무슨 일로 왔을까요? 어르신,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마루로 안내했어요. 차를 끓여드리며 무슨 말씀인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지역 지하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하요? 김 과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저희가 지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마을 지하에 상당히 큰 지하수 맥이 흐르고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깨끗한 천연 지하수요. 저는 놀랐어요. 지하수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 지하수는 서울 상수도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더군요. 만약 이곳이 개발되어 지하수 맥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서울 전체의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해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건설회사는 이런 중요한 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건설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발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건 그가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이 건설회사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하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생수 사업입니다. 이 깨끗한 지하수를 독점해서 생수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재개발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지하수였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버티시는 게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인 거예요. 어르신만 이주하시면 이 일대를 모두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거든요. 김 과장이 떠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었던 거군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준호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싸운 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구나. 단순히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준호가 황급히 뛰어왔어요. 어르신, 큰일이에요. 어젯밤에 김 과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 의식불명 상태래요. 그런데 사고 상황이 이상해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고장났었다고 하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이것도 우연이 아닐까요? 준호야,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모든 걸 공개해야겠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 긴급 집회를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도와주러 온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김 과장이 해준 이야기를 모두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이 마을 지하에는 서울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큰 지하수 맥이 있다고 합니다. 건설회사는 그걸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게 정말 소중한 거였네요. 다른 사람도 말했어요. 그런 중요한 걸 개인 회사가 독점하면 안 되죠.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네요. 우리가 지키는 게 맞아요. 그때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어르신, 그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김 과장이 남겨둔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지질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 자료를 가져다 준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기자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걸 보도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이야기가 나갔어요. 재개발 갈등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이면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의 진짜 목적은 지하수 독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지질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 정도 규모의 지하수라면 국가적 자원입니다. 개인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경부, 국토부, 심지어 국정감사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는 급히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하수 개발 계획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건설회사 뒤에 정말로 큰 기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 최대 생수회사였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르신, 우리가 대박을 낸 거예요. 이제 그들이 꼼짝 못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하나 더 숨긴 비밀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서 땅을 한 번 더 만져봤어요. 차가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마지막 비밀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이 땅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 가족사도 지하수도 아닌 더욱 중요한 이유가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을 지하에는 지하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묻어둔 것들이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실 때 일제가 가져가려고 했던 문화재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숨겨두신 것이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꺼내려고 했는데 그 후 혼란으로 그대로 묻혀 있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만 이 비밀을 전해 주셨어요.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시면서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나라가 안정되면 그때 꺼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때가 언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되면 도굴꾼들이 몰려들 수도 있고 문화재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말이에요. 내일은 마지막 비밀을 공개해야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소중한지, 왜 지켜야 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비밀을 공개하면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이 무거운 비밀을 이제는 모든 사람과 나눠야 할 때였습니다.